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민주평화당 장병환 의원입니다. 아마 오늘 좀 저녁 늦게까지 좀 이렇게 국감이 계속될 텐데 우리 최정구 위원장님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대내적으로 이 여러 가지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어떤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좀 대외적으로도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수출이 좀 전망이 어둡고, 또 금융시장 불안과 신흥국 리스크를 우리 성일종 의원님이 지적을 했고, 또 경제 위기가 올 경우에 금융 위기가 먼저 온다고 우리 김종석 의원님도 지적을 하고 계셨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동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에 다시 재발될 경우에 뭐 재발이 안 되도록 사실 이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예방을 해야 할 텐데, 그 금융 감독의 이제 핵심이 금감원하고 예금보험공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금융기관 부실이 나타날 그 우려가 있을 때 양쪽의 어떤 대응의 어떤 행동 양식이 전혀 다르죠. 금감원은 원천적으로 내 재임 중에 그러한 그 부실이 현지화되지는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그 규제의 유예를 자꾸 해 나가고, 그게 이미 우리가 산업은행에서 지금 대우조선이나 이런 거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나가는 반면에 지금 그 기금 예보 기금을 관리하는 이제 예금보험공사는 그리고 부실 규모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주된 그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적기 시정 조치를 최대한 빨리 해서 조기에 이 문제를 드러내고 최소 비용으로 이걸 이제 마감을 하는 그 입장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두 기관의 어떤 성격이 다른데, 지금 사실 다 그게 지금 두 기관이 다 금융위원회 산하로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외환위기 때 169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잖아요. 다행히 이제 저축은행 사태 때는 기금으로만 처리가 됐지만, 근데 만약에 다시 지금 이런 그 세계적인 경제의 어떤 다운 추세에서, 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구조적인 이제 하강기에서 외환위기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예금보험 기금으로 이게 충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예보 잔액이 얼마죠? 보험금 보험료 수입 예보기금 그건 잘 지금 우리가 외환위기 때보다 1인당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이 지금 한 17년 동안에 2.7배 정도 늘었습니다. 증가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 규모 이렇게 커지면서 훨씬 커졌는데, 제가 볼 때는 예보 기금이 충분하게 좀 쌓여있지가 않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때도 또 공적 자금에 손을 벌릴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 앞으로 외환위기가 이런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과거처럼 공적 자금을 그렇게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한 상황이 안 오도록 최대한 좀 관리를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겠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적기 시정 조치에 대해서 소극적인 규제 유예의 관행에 젖어 있는 금감원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속성과 오히려 여기에 반대되는 속성을 지닌 예금보험공사는 저는 같은 데 소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2008년 이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기재부 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시스템이 사실은 같이 작동돼야 하는데 금융위원회 산하로 같이 쓰면 저는 그 시스템이 한쪽 시스템 작동이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예금보험공사를 금융위 산하가 아니라 기재부 산하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기능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과거 17년 전에 비해서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금융위는 반대인 줄은 압니다만은 예금보험 한도도 지금 5천만 원으로 지금 계속 묶여 있는데 이게 뱅크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17년의 세월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보와 금융위 금감원의 일단 그 주안점을 두는 게 약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이 이 적기 시정 조치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이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이고요. 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저희 그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보드를 같이 구성하는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이 개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금보험 한도는 저도 그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벌써 예금보험 한도 5천만 원으로 해놓은 지가 한참 지났고 그 사이에 경제 규모도 커진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그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그렇다고 예금보험 한도를 늘리면 당연히 금융회사들의 예금보험료 지출 부담이 커지고 또 똑같이 한도를 늘리더라도 금융업권 간에 아마 예금 이동이 또 상당하게 많이 일어날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신중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장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병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정구 위원장님, 네. 제가 이제 정무위에 와서 이 국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요. 우리 금융산업이 은행 중심의 이 소수 금융지주회사로 재편이 되어서 이들이 이제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을 아주 백화점식으로 겸업하는 그 과점 시장으로 아주 너무 굳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특징이 시장 경쟁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고 외환위기 이후 이 금융산업 구조조정 촉진 과정에서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있죠. 이제 뭐 급변한 국제 금융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그런 그 효과가 나타나기 기대했는데 이러한 기대되는 장점은 전혀 발휘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 효과만 좀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제 그 부정적 효과들이 첫째 이제 중소금융사들이 설 자리가 사라져버리고 또 금융 혁신은 일어나지 않고 이 금융주주가 오히려 뭐 금융 상품들의 어떤 판매 보수에 대한 선취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나타나서 오히려 금융 소비자들의 어떤 피해로 사실은 나타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실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그 가계대출에만 치중하고 기업대출은 줄어들고 기업대출 중에서도 주로 이제 부동산업이나 뭐 서비스업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그게 계속 여전히 담보 중심 관행이 이루어지고 즉 말해서 이 금융지주회사 간의 경쟁을 통한 어떤 혁신이 전혀 지금 작동되지가 않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은행 대형화를 통한 이 뭐랄까요, 기도가 정책 기도가 전혀 좀 약간 실패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대형 은행 지주회사 중심의 이 백화점식 운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야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일자리 증가 그리고 어떤 혁신 성장이 뒷받침되고 금융 혁신이 되지 않겠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 의식이 아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금융지주의
회사 체제를 채택한 지가 꽤 되는데 그 대부분 예. 지나치게 그 은행 네. 대형화된 은행 이게 중에서 우리가 이 네. 산업계가 네. 일반 재벌 중심의 이 백화점식 경영으로 경제력 집중이 너무 심화됐지 않습니까? 네, 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금융산업 쪽에 너무 지금 아주 그대로 닮은 걸로 지금 진행이 되어버렸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가 지금 뭐 이번 7월달에 금융위원회도 이제 국을 신설해서 결국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지금 이중적으로 금융 회사들은 이제 감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장기적으로 물론 뭐 단일화 문제가 논의됐지만 아직 여기는 없는데 실제 이 두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나 이 담당하고 있는 그 기관들의 저기가 전부 다 내부 출신이에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겪었던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이 납세 보호 담당관은 반드시 외부 공모로 선임하도록 돼 있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 납세자 보호 직을 담당하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명문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금융 소비자 보호 기관이 독립적으로 설립되기 전까지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도 이 외부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우리 이해 상충이 좀 되니까 소비자 보호 담당 직위는 외부 공모를 통해서 충원하는 것으로 최소한도 가야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있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국이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만 금융위원회 소비자보호국이 하는 일이 큰 틀의 정책 그러니까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그 법안만 법령 제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금융 업무를 그동안 해왔던 공무원 출신이 하는 게 이 업무에 보다 적합하지 않나 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법령 제정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성도 좀 사실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소비자 보호처 그 감독원의 소비자 보호처는 그런 면에서 외부 인사가 그동안에 좀 임명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좀 그런 측면을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시 바라고요. 네. 다음은 좀 외관법 시행령 입법에 오셨죠? 네. 뭐 이게 회계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지금 이 상장사의 감사 대상을 최소한도 회계사 40인 이상이 되는 회계법인으로 지금 한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175개 회계법인 중에서 지방에는 40인 이상 회계법인이 전무합니다. 지금 40인 이상만 이 독립 상장 법인을 감사할 수 있게 한다면 사실상 일단 이제 지방 회계법인들은 아예 이 상장에서 외감을 포기하라고 하는 이제 말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시행을 해서는 결국 안 되고 최소한도 단계적 시행을 하거나 또 사실 회계사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또 투명한 회계 감사를 한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이 문제를 제기했던 데들 전부 다 대형 그 4개 회계법인들 뭐 이런 데서 다 이루어졌던 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 지방 회계법인들도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하고 이게 지금 당장 이게 뭐 기계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지방 회계법인들의 어떤 숨통을 틔워주는 어떤 완충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 회계개혁 3법이 통과됐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취지 중에 하나가 그 감사 품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 품질 관리 전문가를 두기 위해서라도 회계사 규모가 일정 수준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건 또 업계에서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방 소재 중소 회계법인들과도 그쪽 생각하는 바를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사 품질도 확보하면서 그쪽의 어려움도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협의해 나가 보겠습니다. 40인 기준을 뭐 유지하면서 다른 방안으로라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계속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하여간 지금 만약 40년을 바로 적용을 한다면 지방 외교부민들이 사실 설당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방 소재 상장사들의 경우에는 또 지방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여간 여러 가지 완충 장치가 좀 필요할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지역 금융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조금 더 재고를 좀 해주십사고 좀 현상이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 집단 대출 취급을 이제 중지했다가 다시 11월 달에 이제 재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다 다시 풀었는데 지금 이제 마을금고 네. 경우에만 지금 아직 안 풀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대개 지역에서 보면 신협과 마을금고가 동일하게 이제 서민금융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마을금고가 이제 지역성이 좀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집단 대출 비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좀 그동안에 좀 시차를 두어서 푸는 건 이해가 되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마을금고에서 집단 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1년 이내에 10조 이상 이제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여유 자금은 증가하는데 이제 마을금고는 여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위험 대출 쪽으로 이제 가서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 진짜 서민금융기관인 마을금고의 건전성이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도 지역에서도 그렇고 신협과 마을금고는 동일한 취급을 좀 해주는 게 좋고 그게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의 일정 비율이라거나 이런 어떤 캡을 씌우더라도 최소한도 마을금고만을 좀 불안하게 배제해서 못하게 하는 부분은 오히려 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지나치게 오히려 제약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신협과 마을금고는 동일한 수준으로 이것을 좀 풀어줘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왜냐면 그 마을금고 문제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그 지방 소재 회계법인 문제는 부위원장이 그 일을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 다 비슷하게 대우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집단대출 취급한 금액을 보면 신협에 비해서 새마을금고가 한 5배가 됩니다. 신협이 한 3조 정도 되는데 새마을금고가 15조가 넘고요. 또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집단대출의 비중도 새마을금고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새마을금고 한 1,300개 중에서 한 200여 개 정도가 대부분의 한 30%가 넘는 집단 대출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더 집중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건설 경기가 2017년 하반기부터 계속 예. 안 좋고 그런데 비춰 본다면 이 건전성 관리도 상당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1년 내에 한 10조 정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상환이 되면 어느 정도 상환이 되어서 다른 업권하고 차이가 좀 줄어들면 다시 재개하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지방 소재 중소 회계법인들 그 상장회사 40인 기준을 충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기준이 주된 사무소에 40인 이상의 회계사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 주된 사무소보다는 조금 더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40인을 카운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그 중소 회계법인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대형 그 회계법인들의 지방 소재 저기가 결국 거의 다 지금 전부 다 독식을 해가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이 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회계법 지방 쪽에서 어느 도시에 광역지에 25명이 있고 그 옆에 도시에도 이렇게 분소 비슷하게 그 회계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데가 지금은 딱 25명밖에 카운트가 안 되는데 그걸 인정을 해주면 주된 사무소를 좀 넓게 해석을 해주면 그 충분히 40명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 법인들이 숨통 예. 조치에 대해서 예. 같이 한번 예. 상의를 해보십시오. 장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